안녕하세요, 이효입니다. 전에 두 편의 영상을 통해 인류의 기원, 외계 문명 창조론, 신창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보다 더 심오한 주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현재까지도 공인하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 미스터리인 거죠. 그럼 우선적으로 과학계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생명의 기원을 알아봅시다.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 우연찮게 적당한 온도, 적당한 물, 적당한 빛, 적당한 자외선, 적당한 압력 등 모든 것들이 적당한 환경에서 또 적당한 물질이 혼합돼서 일종의 생명이 탄생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원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조건이 부합하는 환경에서 일종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연적이고 또 아주 극단의 우연인 거죠. 원래는 생명은 약 37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잖아요. 그러니 지구가 탄생하고 약 8억 년이 지나 최초의 생명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2017년에 캐나다에서 발견한 한 화석에서 42.8억 년 전에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37억 년보다 더 먼저 탄생한 생명인 거죠. 이 발견이 생명의 탄생 시기를 약 6억 년이나 더 앞당겼죠. 그리고 이 생명이 탄생한 시기가 지구의 탄생한 시기와 더 가깝게 되었죠. 그런데 이 화석에 있는 미생물은 지구의 최초의 생명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즉 최초의 생명은 이보다 더 먼저 나타났다는 거죠. 예상하기에는 최초의 생명은 지구가 탄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구와 같이 탄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은 일종의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진짜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생명이 존재했다는 거죠. 뭔가 하면 지구의 탄생은 태양계의 폭발로 인해 생긴 건데 이 폭발은 원래 행성에 살고 있던 생명을 한 번에 몰살을 했죠. 그래서 그 폭발 때 생명의 조각들이 우주의 곳곳에 흩어지게 됐고, 그리고 지구가 탄생하면서 또 우연히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 이 생명의 조각들이 지구에서 새로운 생명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생명의 조각들의 주인은, 즉 태양계 폭발 전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건 또 다른 항성계가 폭발하면서 왔다는 거고, 심지어는 우주의 폭발 빅뱅 때도 그 폭발 전의 우주의 중심에 그 자리에도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폭발이 고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무나 식물을 보면 씨앗을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 바람을 통해 내보내잖아요.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민들레 씨앗을 뿌릴 때, 그러니 우주에서 생기는 폭발 현상이 생명의 씨앗을 더 멀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가설을 내놓은 사람들은 왜 폭발로 인한 생명의 조각이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을까요? 우리 사람이 만약에 폭발해서 조각이 된다면 그 조각이 다른 생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어떤 분이 당근을 완전히 갈아서 즙을 낸다고 해도 하나의 당근 세포만 있다면 온전한 당근을 다시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클론 기술인데 식물의 클론 기술은 사람의 클론 기술보다 많이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원래 폭발 전의 생명이 식물 같은 생물일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폭발로 인해 찢겨졌지만 하나의 세포만 있다면 다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는 마침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빛, 적당한 물, 적당한 자외선, 적당한 공기, 적당한 압력, 모든 것들이 적당해서 이렇게까지 우연히 겹쳐야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뭐 생명이 지구 밖에서 왔든 아니면 지구 자체가 생명을 탄생하게 했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 밖에서 생명을 찾을 때 이런 조건을 토대로 찾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조건들은
우리가 생존하기 적합한 환경이고 다른 생명의 생존 조건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하 190도의 환경에도 살 수 있고 태양에 사는 생물들은 6000도의 온도에도 생존할 수 있고,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만약에 생명의 생존 조건이 이렇게까지 까다롭지 않다면 그럼 우주에는 생명이란 것은 아주 보편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구에 최초의 생명이 탄생하고 얘는 움직이고 먹이도 먹고 하면서 분열하고 해서 더욱 복잡한 생명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바로 우리는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명에서 계속 더 고등의 생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진화의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고 우리 사람은 이 지혜의 최고의 대표이죠. 뭐 개나 고양이나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지만 우리 사람과 비교하면 한 단계의 등급이 아닌 거죠. 얘네는 그냥 단순한 본능적인 반응의 표현이고 우리야말로 진짜 창조성을 가진 지혜의 보유자인 거죠. 그럼 진짜 이 단세포 생물은 최하 등급의 생물이고 제일 단순하고 지혜가 없는 것일까요? 자, 간단한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얘는 하나의 대장균입니다. 단세포 생명이죠. 얘 뒤에 보면 털 같은 게 나 있잖아요. 이 털을 편마라고 합니다. 이 편모의 밑에 이런 장치가 하나 있는데 이건 신체의 한 조직이고 기관인 셈이죠. 우리의 간이나 위처럼. 이 기관은 고속으로 회전을 하는데 1분에 2만 회를 회전한다고 합니다. 이 속도는 F1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불가사의한 것은 이 기관은 총 25가지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엔진의 부품보다 훨씬 적은 숫자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관의 에너지 전환 공률이 거의 100%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개의 노란색 막대 같은 것이 있죠? 이건 클러치라고 합니다. 자동차와 같죠? 수출하는 힘 혹은 속도를 제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관은 바로 F1 자동차의 제일 핵심적인 부품과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방금 얘기한 진화론에 따르면 얘는 우연히 나타난 것입니다. 진화론이 그렇잖아요. 우연한 도레베니가 환경에 적합해서 생존했고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그러니 어떠한 기관이 생긴 건 모두 우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균의 이 기관은 우연히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적당한 빛, 물, 공기, 기압 등 적당한 환경에서 우연히 물질이 뭉치고 뭉쳐 이렇게 정밀한 엔진이 생기고 1분에 2000회의 회전, 거기에다가 클러치까지 있고 심지어 에너지 손실이 없는 100%의 에너지를 전환율까지. 그리고 그 사용 용도로 보면 이 기관은 완전히 이 세균을 위해서 설계한 겁니다. 그럼 더 얘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 것을 설명하죠. 즉 이 세균이 얘를 필요로 해서 이런 기관이 생긴 겁니다. 우연히 생긴 것도 복잡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 장치는 아주 정밀하게 설계를 거쳐 이 세균을 위해 주문 제작한 겁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원고 시대의 생물이 더 지혜롭고 더 고능적이고 더 완벽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외계에서 온 생명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게 성립되지 않을까요? 즉 지구 탄생과 함께 제일 먼저 지구로 온 생명이 더 완벽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세월이 가면서 점점 진화해서, 아니 퇴화라고 해야겠죠? 지구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퇴화해서 현재처럼 되었다는 거죠. 이거 이후의 퇴화론으로 한번 정리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결론을 내리자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일 원시적인 생명이라도 절대 간단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고 아주 정밀한 생명인 거죠. 심지어 완벽한 거죠. 이런 완벽한 생명이 진짜 우연히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의 기술로 25개의 부품으로 이렇게 작고 에너지 소모 없는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얘를 만들어낸 지혜는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진짜 많이 훨씬 더 초월한 지혜인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보다 40억 년이나 더 빠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진짜 다른 지혜가 이 기관을 만들어낸 거라면 그 지혜는 우리의 최초의 생명보다 훨씬 먼저 존재했을 것이고, 즉 생명이 지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생명 전에 이미 지혜는 존재했었던 거죠. 이 세계 모든 생명을 보면 다 엄청 똑똑한 것 같지 않나요? 쥐, 바퀴벌레 등등 뿐만 아니라 뇌가 있든 없든 다 너무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전에 만든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균, 바이러스도 아주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또 하나의 예를 얘기해 봅시다. 바로 에이즈 바이러스. 저는 처음에 생물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고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너무 똑똑하다고 느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최초로 사람에게 감염됐을 때 모든 사람들의 공포심을 한 몸에 받았죠. 왜냐하면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전염할 수 있는 불치병이니까요. 감염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 아주 빨리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비록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제는 없지만 요즘에는 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전처럼 막 누구누구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또 몇 명이 에이즈로 인해 사망했다 등등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없게 됐잖아요. 사실 이건 우리가 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특효약을 개발해서가 아니라 에이즈 바이러스 자체가 자신의 살상력을 낮춘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바이러스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바이러스는 단독으로 생존할 수 없잖아요. 꼭 다른데 기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숙주가 죽으면 자신도 죽는 겁니다. 즉 바이러스가 숙주를 죽이는 것은 자살 행위인 거죠. 처음에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됐을 때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사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에이즈 바이러스도 느낀 거죠. 이렇게 하면 자신도 죽는 것이니 자신의 독성을 낮춰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적게 하고 사람이 자신을 적응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요. 그러니 에이즈 바이러스의 독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방면으로 봤을 때 얘 엄청 똑똑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 영화에서 보는 좀비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람을 다 죽게 하는 것은 그냥 영화일 뿐입니다. 실제 자연계에서는 바이러스가 절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거고 존재하지도 않을 겁니다. 현대에 와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화론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대에 와서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설비, 기술, 시간, 자금 등등 원인으로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계속 부진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그 연구를 해보니 미생물의 세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이건 양자역학과 비슷한데 물리학적으로도 양자의 단위까지 연구하기 전에는 세계 만물이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 부합하다고 생각했는데 즉 모든 규칙과 공식이 모두 맞았었죠. 그런데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니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미시적 세계의 연구가 발전할수록 우리의 지식을 뒤집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식이 진짜 미시적 세계의 모든 존재를 결정한다면 예를 들면 생명이든 양자세계든 그럼 이 전체 우주가 우리의 의식이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각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세계는 가상인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상상해낸 거죠. 그럼 또 제일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의식의 기원은 뭘까요? 또 의식은 뭘까요? 즉 개인적인 생각은 의식은 일종의 바이러스 같습니다. 즉 우리의 사상이 한 생명체인 거죠. 이 사상은 생명과 비생명체의 중간에 있는 이런 물건인 거죠. 얘가 탄생하고 나서 얘는 또 하나의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얘는 최초의 생명을 창조하고 창조한 생명을 저장 장치로 공생하는 거죠. 즉 우리 사람의 의식은 우리 사람과 공생하는 관계인 거죠. 우리가 죽으면 의식도 사라지고 이 특성은 바이러스의 특성과 같잖아요. 즉 기생관계.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의식이 생명보다 먼저 존재했다면 의식은 단독적으로 존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도 의식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으로 의식의 존재를 의식하려면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